비 오는 밤 마지막 손님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몰랐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삶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그 남자는 내 오랜 친구이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녀, 진실을 숨긴 친구, 그리고 나. 운명은 우리 셋을 다시 한 차 안에 태웠습니다. 끝내 밝혀지는 20년의 비밀과 마지막 선택.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그곳에서 박인수는 살고 있었습니다. 70살 그의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 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인수의 눈은 떠졌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낡은 2층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박인수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만. 박인수는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찬장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따르자 커피 향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박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죠. 예전엔 내가 늘 타줬었는데. 커피를 홀짝이며 박인수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어요.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정희, 박인수의 아내였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의 아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박인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1999년 10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친구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차량이 전소되었고 시신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소지품과 정황상 이정희로 판단했습니다. 사망 처리, 그렇게 박인수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라는 게 말이야.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리더라고. 커피를 다 마신 박인수는 택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소나타 택시, 15년째 함께하는 동반자였죠.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박인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박인수는 따라 흥얼거렸어요. 이정희가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함께 부산 여행을 갔을 때 부산항 앞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박인수의 손을 잡았었죠. 그 노래, 예전엔 내가 참 좋아했었지. 박인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추억은 그저 추억일 뿐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은 새벽 6시에 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이었어요. 박인수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손님들도 그걸 아는지 대부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점심때가 되자 박인수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한 팩, 그게 박인수의 점심이었어요.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박인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아빠, 잘 지내시죠? 애들이 아빠 보고 싶대요. 내년엔 꼭 한국 갈게요. 박인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몸 조심해라.
민지는 20년 전 어머니를 잃은 뒤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인 남자를 만나 시집갔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인수는 섭섭하지 않았어요. 아니, 섭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병원 가는 어르신, 학원 가는 학생, 퇴근하는 직장인들. 박인수는 그들을 태우고 서울 곳곳을 누볐어요. 30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을 다녔으니 이제는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박인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쉬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였죠. 강물이 노을빛에 물들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말이야. 도로 같아. 어디로 가든 결국 돌아오는 길은 없더라고.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박인수도 그랬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밤 10시 박인수는 마지막 콜을 받기로 했어요. 늙은 몸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연금만으론 생활하기 빠듯했거든요. 라디오에선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어요. 동백아가씨, 예쁘다고. 누가 그러더냐? 박인수는 따라 불렀어요. 이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그동안 박인수는 이렇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아니, 슬프고 외로운 걸 느낄 겨를이 없었죠. 평온하지만 쓸쓸한 일상, 그게 박인수의 세계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마지막 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콜이 많이 오는데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택시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인수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비 오는 밤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조심 또 조심해야 했죠. 강남역 사거리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비를 맞고 있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저기, 손님? 박인수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인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뒷문을 열고 택시에 탔어요. 젖은 옷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인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바라봤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사님, 여의도 희망 아파트로 가주세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부드럽고 차분한 이정희의 목소리였어요. 박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착각이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인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도 자꾸만 백미러를 쳐다봤어요.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죠. 그때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그 향기, 박인수는 알았어요. 샤넬 넘버 5, 이정희가 즐겨 쓰던 향수였습니다. 결혼기념일마다 박인수가 선물로 사주던 바로 그 향수였죠. 설마 그럴 리가. 박인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일치했어요. 얼굴, 목소리, 향수 냄새,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이정희와 똑같았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박인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당신이 내 아내입니까?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입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쏟아지네요. 여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인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계속 훔쳐봤습니다. 여의도가 가까워졌어요. 박인수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이 여자를, 이 순간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가 손목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인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여자의 손목엔 팔찌가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은색 팔찌였습니다. 박인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팔찌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박인수는 읽을 수 있었죠. 박상철 이정희. 박인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상철? 이정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기 아파트 앞에 세워드릴까요? 박인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박인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흰 원피스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여자는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인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박인수의 시야는 흐릿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이었어. 분명히 정이었다고. 박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팔찌에 새겨진 이름 박상철. 그게 누구죠? 왜 이정이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거죠? 이름이 같을 수도 있지. 그래, 세상에 정이란 이름 얼마나 흔한데. 착각이야, 그냥 착각일 뿐이야. 박인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치했거든요. 박인수는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이정희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던 그 얼굴. 집에 도착해서도 박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정희,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박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인수는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이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에요? 나예요, 나.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박인수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점점 멀어져 갔죠. 정희야, 가지마. 박인수는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스스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박인수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오늘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박인수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파트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나러 가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이정희인지.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꿈속에서 계속 이정희가 나타났어요. 손을 뻗으면 사라지고 부르면 멀어지고 그런 꿈이 반복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박인수는 어젯밤 일을 되짚어 봤어요. 분명히 이정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확인해 봐야 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박인수는 중얼거리며 택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태울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한 곳만 가면 됐습니다. 여의도 그 아파트였죠. 아침 8시 박인수는 여의도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그 여자를 내려준 바로 그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4동 서 있었어요. 제법 큰 단지였죠. 박인수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관리소에 가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박인수는 관리소 건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인 듯 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 좀 찾으려고요. 혹시 주민 명단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박인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잠깐만이라도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인수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관리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잠깐만 보시고 가세요. 딴 데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관리소장은 서랍에서 명단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인수는 기억 부분을 펼쳤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죠. 2번째 장, 3번째 장을 넘겼어요. 박씨가 나왔습니다. 박인수는 숨을 멈췄어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박경수, 박기용, 박민수, 그리고 박상철. 박인수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세대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이정희. 박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희, 분명히 이정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상철의 배우자 이정희.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인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상철과 이정희가 부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인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파일을 돌려줬어요. 비틀거리며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박인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동명이인이야. 그래, 이름이 같은 거야. 세상에 이정희가 한둘인가. 박인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아내 이정희라는 걸. 그리고 지금 박상철이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걸. 박상철이라니. 그때 박인수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박상철,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오래된 기억이었죠. 잠깐, 산악회에서 만났던 그 상철이가 박상철 아니었나? 박인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쯤 친구의 소개로 산악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 박상철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같이 등산을 갔었죠. 설마 그 사람이? 박인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번호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박상철이란 이름을 찾았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지금 전화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인수는 택시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여기에 없었어요. 손님을 태워도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정의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산악회 친구였습니다. 인수야,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나올래? 오랜만에 다들 보자고 하던데. 박인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 나갈게. 주말이 됐습니다. 박인수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박상철도 있었습니다. 오, 인수 형? 오랜만이야. 박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박상철은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좋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사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박인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박상철에게 물었어요. 상철이 형, 요즘은 어떻게 지내? 사모님은 잘 계시고? 박상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우리 마누라 요즘 어디 나가면 꼭 택시만 타더라고. 운전기사분이 참 친절했대. 그래서 기분 좋아하더라니까. 그 순간 박인수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수 형, 괜찮아? 박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박인수는 황급히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아, 미끄러웠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인수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세상에, 내 아내가 내 친구의 부인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박인수는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물만 마셨습니다. 박상철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모임이 끝나고 박인수는 조용히 박상철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박상철은 여의도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박인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철의 차는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박인수가 며칠 전 관리소를 찾아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박인수는 단지 밖에 차를 세웠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박상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박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정희가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인수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인수는 그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손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정희를 보고 싶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 이정희였습니다. 박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정희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마트에 가려는 듯 했어요. 박인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고 걸었어요. 이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박인수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박인수를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우뚱했죠.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 네. 혹시 예전에 강릉에서 사신 적 없으세요? 박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희와 박인수는 결혼 초기에 강릉에서 살았거든요. 박인수가 거기서 택시 일을 시작했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서울 토박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강릉에 산 적 없는걸요. 하지만 박인수는 봤어요. 이정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뭔가 익숙한 듯, 불안한 듯한 그 눈빛을요. 그런데
기사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혹시 며칠 전에 저 태워주신 분 아니세요?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습니다. 비 오던 날 밤에요. 그때 참 친절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이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박인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이 웃던 그 미소였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박인수는 용기를 냈어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박인수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희가 좋아하던 음료였죠. 설탕은 안 넣으시죠? 박인수가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놀란 얼굴로 박인수를 봤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전 원래 아메리카노를 블랙으로 마시는데. 아,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박인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실수였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들킬 뻔했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희는 커피를 홀짝이며 박인수를 바라봤어요. 기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저한테 강릉 얘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박인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얼굴이 아는 사람하고 비슷해서요. 그 사람도 강릉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상해요. 기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정희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인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정희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박인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죠. 이정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요즘 자주 이래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병원에 가봐도 별 이상은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하더라고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박인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으세요? 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제가 20년 전 일을 잘 기억 못해요.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박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이정희는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하고는 그 이후에 만나신 건가요? 네, 남편이 저를 구해줬어요. 사고 났을 때 함께 있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남편 말로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돌봐줬고 그러다 사랑하게 됐다고. 이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묻어났죠. 혹시 사고 나기 전에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요? 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은 없었대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남자 목소리인데 정말 간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인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자기였어요.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정희야, 정희야 하고요. 당신은 그 꿈속 목소리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근데 무서워요. 혹시 알게 되면 지금 제 삶이 다 무너질까 봐요. 이정희가 고백했습니다. 박인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정희도 어딘가에선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고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만 흘렀어요. 박인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자기 아내 이정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기억을 잃은 채 박상철이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걸,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도대체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카페를 나온 뒤 박인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이정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박상철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박인수는 밤마다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20년 전 사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외곽도로에서 차량 전소 사고, 탑승자 1명 사망 추정, 신원 확인 불가. 박인수는 기록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신고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그리고 정희는 왜 혼자 차에 타고 있었던 거야?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박상철에게요. 다음 날 저녁 박인수는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나 인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인수 형? 그럼요,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으로 나와. 조용히 얘기할 곳이 필요해. 박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7시에 갈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엔 사람들이 드문드문 걷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각자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박인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박상철이 나타났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형, 오래 기다리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앉아. 박인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박인수는 한참을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상철아, 내 마누라, 이정이라고 했지? 네, 그런데요? 그 여자가 내 아내였어. 박인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상철은 움찔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형,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1999년 10월 15일 교통사고. 그날 내가 정이랑 같이 있었지? 박인수가 박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날 내 차에 정희 누나가 타고 있었어요. 박인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박상철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내 차에 타고 있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날 우연히 만났어요. 누나가 친구 모임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제가 태워다 주겠다고 했죠. 박상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빗길이었고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죠. 차가 전복됐고 불이 났어요. 박인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누나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이 없었고요. 나는 구급차를 불렀어야 했어요. 형한테 전화했어야 했죠. 그런데 왜 안 했어? 박인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박인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했죠.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뭐라고? 누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근데 기억을 잃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박상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라고. 오래전부터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형이 누나랑 결혼했을 때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박인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그래서 형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차는 태워버렸고 경찰엔 익명으로 신고했어요. 누나의 소지품은 다 차에 남겨뒀고요. 당연히 사망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죠. 미친놈. 너 정말 미친놈이구나. 박인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상철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아내를 훔쳐간 거잖아. 기억 잃은 사람을 이용한 거야. 훔쳐간 게 아니에요. 박상철은 박인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랑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누나가 기억을 잃었을 때 전 옆에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누나를 안아줬고 우는 누나를 달래줬어요. 누나는 날 의지했고 나도 누나를 아꼈죠. 그게 사랑이라고? 거짓말 위에 세운 게 사랑이냐? 형은 모르죠. 20년 동안 내가 누나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슬프면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박상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래도 넌 내 아내를 돌려줬어야 해. 나한테 알렸어야 한다고. 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형한테 돌려줬으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누나는 어차피 형을 기억 못했을 텐데요. 차라리 새 인생을 사는 게 나았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박인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그게 사랑이었냐? 아니면 훔친 거냐? 박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만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한참 뒤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든 누나한테 말하든.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누나는 지금 행복해요. 기억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형이 나타나면 그 행복이 다 무너질 거예요. 박상철은 일어났습니다. 박인수를 내려다봤어요. 잘 생각하세요. 정말 누나를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박인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강물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박인수는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정희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박인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인수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택시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상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나는 지금 행복해요. 형이 나타나면 그 행복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이정희를 위하는 길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야. 정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박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이정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만 안겨주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인수는 귀찮았지만 억지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밖에 이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정희는 불안한 얼굴로 박인수를 바라봤어요. 기사님, 아니, 박인수 씨 맞죠? 어떻게 이 집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한강공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말 안 해줬지만요. 이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인수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초라한 공간이었죠. 이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의 모습. 이정희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이게 25년 전 사진이에요. 결혼하고 1년 됐을 때 찍은 거죠. 박인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사진 속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 여자가 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네, 당신이에요, 이정희. 박인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요즘 자꾸 꿈을 꿔요. 바닷가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남자 목소리가 정희야, 정희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정희는 돌아서서 박인수를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게 당신이었나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머리가 아파요. 자꾸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인수는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정희의 손을 잡았죠. 천천히 얘기할게요. 우리 얘기를요. 박인수는 25년 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강릉에서의 생활, 딸 민지가 태어났던 날. 하나하나 풀어놓았어요. 이정희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했어요. 무언가 기억나려는 듯 했죠. 그리고 1999년 10월 15일, 박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친구 모임에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교통사고가 났고 당신은 죽은 줄 알았어요. 경찰도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었네요. 네. 박상철이란 사람이 당신을 숨긴 거예요. 기억을 잃은 당신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로 만든 거죠. 박인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아니, 박상철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만나서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대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을 봐도 낯설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거울을 봐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이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가끔 꿈을 꿨어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고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이었나 봐요. 박인수는 이정희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딸, 민지는 잘 있나요?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인수는 놀랐어요. 민지 이름을 기억한 걸까요? 미국에 살아요. 시집갔죠. 애들도 둘 낳았고요. 그랬구나. 우리 딸. 이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갑자기 이정희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정희야. 박인수가 이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이정희는 온몸을 떨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강릉 바닷가. 우리 셋이서 놀던 날. 민지가 모래성 만들고 당신이 사진 찍어주고. 이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에 샤넬 향수 선물해줬었죠. 당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박인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 묻혀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지워버렸나 봐요. 이정희는 박인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20년 만에 아내를 품에 안은 거였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많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정희가 박인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정희는 박인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인수는 이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어요. 박인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20년이나 걸린 일인데 하루 이틀에 결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박상철한테 돌아가야 하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그것도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강요할 순 없어요. 박인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박상철이 잘못했지만 20년은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당신 앞에 있으면 참 편해요.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박인수는 알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이정희는 그날 이후 매일 박인수를 찾아왔습니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박인수는 25년 전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추억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정희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박인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박상철에게는 친구 집에 있다고만 말했죠.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인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정희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 맛 기억나요? 이정희가 숟가락을 든 채 말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당신이 늘 이렇게 끓여줬었죠. 된장은 진하게, 두부는 크게 썰어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박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희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지한테도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천천히 해요. 민지도 놀랄 거예요. 2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난다면. 그래도 보고 싶어요. 우리 딸. 이정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정희야, 집에 가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이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친구한테 물어봤어. 요즘 자꾸 택시 기사 만난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알았지. 여기 있을 줄. 박상철은 박인수를 노려봤습니다. 박인수도 일어나 맞섰어요. 정희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거짓말 위에 세워진 20년이잖아요. 정희는 진실을 알았어요. 박인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철은 이정희를 봤어요. 정희야, 이 사람 말 듣지 마. 나랑 집에 가자. 우리 잘 살았잖아. 행복했잖아. 행복했다고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그게 행복이었다고요? 나는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정희는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해야죠.
당신은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내 이름, 내 과거, 내 가족, 심지어 내 딸까지. 난 내가 다시 고통받을까봐 그랬어. 기억이 돌아오면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나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의지는 상관없이요. 박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날 밤 당신이 운전하던 거요. 그리고 사고가 났죠. 나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말했죠. 우리가 연인 사이라고. 같이 여행 가다가 사고 났다고. 나는 믿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박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상했어요. 당신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냥 낯선 사람 같았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은 내 약점을 이용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당신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해줘. 제발.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거든요. 박인수가 이정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정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내 아내예요. 원래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박인수가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절망적인 눈빛이었죠. 정희야,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20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나름 평온했고 편안한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내 진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진짜 남편과 함께요. 박상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그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어요. 박상철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박인수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박인수는 이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곳으로 가요. 강릉, 우리가 처음 살던 그 바닷가로요. 네, 좋아요. 거기 가고 싶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인수는 이정희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강릉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25년 전 함께 살던 그곳, 바다가 보이던 작은 집이 있던 그곳으로요. 준비됐어요? 박인수가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네, 이제 갈 수 있어요. 차는 천천히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도로를 비췄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정희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박인수는 가끔 백미러로 이정희를 봤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라디오 좀 틀어줄래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박인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숙의 슬픈 인연이었어요. 이 노래, 우리 신혼 때 자주 들었었죠? 그랬죠. 당신이 이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곤 했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추억이었어요. 3시간쯤 달렸을까요?
강릉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왔죠. 와, 바다 냄새예요. 이정희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인수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왔어요. 차는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이정희가 사고 났다고 알려진 바로 그 도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박인수는 알고 있었죠. 진짜 사고는 서울에서 난 거였다는 걸요. 여기가 우리 집 있던 곳이죠? 이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하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 집이에요. 박인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집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지가 저 마당에서 놀았었죠. 당신이 그네 만들어줬고, 맞아요. 당신은 옆에서 빨래 널면서 지켜봤었죠.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모래사장이 펼쳐졌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다도 붉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이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인수는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노을빛에 물든 이정희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둘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정희가 박인수를 불렀습니다. 네. 이제 다 기억났어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박인수는 놀라서 이정희를 봤습니다. 모든 게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하던 날, 결혼식, 민지 낳던 날, 함께 웃고 울던 날들. 전부요. 이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기억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인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희는 박인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날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내인걸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집으로요. 박인수가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둘은 일어나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박인수는 운전석에, 이정희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왜 뒤에 타요? 옆에 앉아요. 아니에요. 당신 택시에 손님으로 탈래요. 오래오래요. 이정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인수는 웃었어요. 그럼 이제 내 택시에 오래 타요. 남은 길은 내가 모실게요. 네. 끝까지 함께 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그대 떠난 그 길에 나는 아직 서 있네. 이정희는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박인수는 백미러로 이정희를 봤어요. 이정희도 미소 지으며 박인수를 바라봤죠. 차는 천천히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었습니다. 해변가의 한 지점에서 박인수는 차를 멈췄습니다. 둘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였어요. 블랙박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RECEND라는 글자가 떴죠. 정희야. 박인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얀 스카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정희가 늘 목에 두르고 다니던 그 스카프였습니다. 박인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조용히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가 났어요.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오늘 교통사고로 남편을 남겨둔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녀는 오늘 같은 날이면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단 하루 함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시간이죠.
박인수는 스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희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스카프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이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인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을은 완전히 졌고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인수의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요.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정희야. 박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내 사랑 그대여. 안녕. 그 노래를 들으며 박인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정희는 늘 함께 할 테니까요. 뒷좌석의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박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정희야. 영원히.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낡은 택시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